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고 우주 전체에는 은하가 뭐 조 단위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별과 그 많은 행성에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런 탄소 기반 이런 생명체가 아니고 새로운 그 생명체라면 이거는 이제 생물학을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외계 생명체는 과연 존재할까요? 자,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제가 받으면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뭐 우리가 뭐 상식적인 얘기가 됐지만 지금 우리 은하에도 안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별이 있고 우주 전체에는 은하가 뭐 조 단위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별과 그 많은 행성에 생명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저는 당연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요? 이게 정말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생명이란 무엇인가? 보통 질문에 이 무엇인가를 붙이면 참 이게 질문이 좀 무겁고 어려워집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데 촬영이란 무엇인가? 촬영은 무엇이죠? 왜? 하는 어려워요. 자,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생물학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철학자들 또 엄청 고민한 거예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근데 아직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물학에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정의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러한 특성이 있는 거를 생명체라고 부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극에 반응한다, 번식을 한다, 뭐 진화를 한다 이런 걸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으면 뭐 세포로 되어 있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생명을 뭐라 하냐? 살아있다는 걸 뭐라 말할 거냐? 일단 이렇게 해놨어요. 생물학에서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볼게요. 분자 생물학적으로 또는 유전학적으로 생명이란 정보의 흐름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유전자에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서 효소를 만들고 제가 이렇게 막 하게 하는 거예요. 정보의 전달 맞죠, 지금. 그리고 저도 제 자식이 있고, 제가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저 유전자 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도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자기 유전자 반을 전달을 하겠죠. 이것도 역시 정보의 전달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붙이면 생물학에서 저는 생명은 정보의 전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모든 생명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정의는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전공하는 미생물, 세균, 예를 들어 박테리아, 세균과 돌멩이의 차이는 뭘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뭔가 지향성이 있다. 박테리아도 심지어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번식하는 뭔가 지향성이 있잖아요. 하지만 돌멩이는 지향성은 없죠. 약간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 생명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지향성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지구의 생명체와는 얼마나 다를까요? 영화에 등장하는 모습과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우선 이게 우리가 처음 생명체를 찾는데 보면 뭐 물이 있느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일단 우리가 아는 거는 지구 생명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물의 유무 기본적으로 우리 탄소 기반 생명체고요. DNA는 같은 핵산 기반이 돼 있고 꼭 물을 필요로 하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지구 중심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먼저 이걸 찾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아는 생명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아예 근본이 다른 생명체가 있으면 어떻게 찾을 거냐. 예를 들어 탄소가 아니고 뭐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다든지 물이 아니고 메탄. 예를 들어 지금 뭐 토성의 어떤 위성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은 메탄이 가스가 아니고 그걸로 바다로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메탄 바다로. 그러면 거기 사는 생명체가 만약에 있다면 혹시 물이 아니고 그 풍부한 메탄을 이용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일단 단계는 우리가 아는 생명체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서 생명체가 없는 거냐? 그러면 그 흔적은 뭐로 찾을 거냐? 그럼 이제 또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또 저는 또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많은 이 우주 생물학 하는 그 연구자들의 또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생명체라면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흔적에는 어떤 그 비생명체와는 달리 어떤 네트워크 내지는 패턴이 있을 것이다. 규칙적인 패턴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거. 그것도 하나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찾아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발견된 게 없죠. 인류가 아직 외계 생명체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설처럼 갑자기 지구를 침공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자, 이 질문은 참 제가 답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는 게 약간 제 전공 분야를 넘어서지만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생물학을 전공하고 특히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일단 미생물은 지구상 모든 곳에 살고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살거든요. 뜨거운 곳, 100도가 넘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얼음 속에도 살고 있어요. 얼음 속에서도. 그렇게 보게 되면은 우주에 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는 생명체는 충분히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 근데 왜 우리를 그러면은 뭐 우리가 발견을 못하느냐? 자, 우선 우리가 말할 때 이 지적 생명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명체를 말했잖아요. 근데 피디님 질문은 이제 지적 생명체까지 포함을 한 건데 만약에 그런 생명체들이 있다 그래도 어쩌면 그들이 우리 찾을지도 모르겠지만 첫 번째 너무 멀어서 뭐 이 빛의 속도로도 막 뭐 엄청난 광년을 가야 된다 그러면 멀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수고를 뭐 와서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지적 생명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면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관찰만 하고 갈 수도 있다 생각을 들고 이거 저 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통 영화에 나오는 이제 우주인들은 보통 그런 게 많죠. 지구 침공 뭐 이런 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까지 와서 지구를 침공해서 뭘 얻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쩌면 그런 영화 속 설정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가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어떤 그런 본성이 좀 투영됐고 그리고 좀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게 많잖아요. 뭐 환경 문제도 그렇고 어떤 그런 경각심, 앞으로 이제 지구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히려 약간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약간 투영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외계 생명체가 뭐 지적 생명체를 하더라도 지구에 쳐들어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고 예상합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인류와 생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발견된 자체가 일단 새로운 게 발견됐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런 탄소 기반 이런 생명체가 아니고 새로운 그 생명체라면 이거는 이제 생물학을 다시 써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그 생명체가 지구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우리 생태계가 뭐 교란될 거냐? 우리가 뭐 외래종 들어왔을 때도 외래종이 문제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외래종이 아니고 외계종이잖아요. 그런 거 있고, 뭐 또 반대로 얘가 여기 와서 적응 못하고, 뭐 파괴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뭐 상상할 수가 없죠. 어떤 생명체가 나오냐에 따라서 하여튼 생물학은 다시 쓰여지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생명체는 무엇인가요?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이제 그 세균 중에, 데이노코커스 레디오두란스라는 세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커스는 동글동글 구경이라는 뜻이고요. 데이노는 뭐 끔찍하다, 무섭다 그런 뜻이에요. 레디오듀란스, 레디오 방사능, 듀란스 인디오 버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끔찍하게 방사능이 견딘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1950년대에 미국에서 이 통조림을 만들면서 근데 실험을 해요. 통조림을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안에 이 세균 중에는 산소가 없어야만 사는 세균들이 있어요. 산소만 나면 죽어. 근데 얘네들이 뭐를 만드냐면 포자를 만들어요. 근데 그 포자가 세포 안에서 만들어져서 그걸 내생 포자라고 그래요. 이거는 번식용 포자가 아니고 환경이 안 좋을 때 세포 하나가 포자 하나를 변신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만약 얘가 포자가 여기 남아있으면, 통조림만이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 안에서 통조림만이 산소가 없으니까 이 안에서 얘가 자랄 수가 있어. 그러면 큰일 나. 왜냐면 얘가 맹독을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보툴리누스 독소라는 게 있어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고. 맹독이에요. 생물이 만드는 독 중에 가장 강한 게 보툴린 독소예요. 그거를 엄청나게 희석하면은 보톡스예요. 그게 근육이 한번, 우리가 근육이 이완 수축해야 되잖아요. 얘가 근육이 한번 이렇게 이완이 되면 수축을 못하게 해요. 수축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면 근육이 이거 수축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이 안 되고 심장이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희석을 해서 조금 해서 국소에다가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근육이 쫙 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주름이. 예, 그래서 이제 약으로도 쓰는 건데, 그와 같은 그런 산소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데 그런 포자를 만드는 그런 맹독, 독소를 만드는 그런 세균을 완전히 죽여야 되거든요. 통조림을 만든 다음에 그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죽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넣고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해보셨어요. 여러 실험 해보고 심지어 방사능도 막 쪼여보고 그랬는데 충분히 죽었을 줄 알았는데 잘하는 세균이 있는 거야.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거에 제 기억에는 1000배든가. 이 네이노코커스 레디오드런스가 이 견딜 수 있는 방사능 양이요. 인간의 거의 1000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방사능의 피폭이어도 견디거든요. 왜 우주로 나가면 이 우주선이 오잖아요. 어서만 우주선은 이 스페이스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는 그 각종 방사선. 그게 지구에 올 때는 지구대에서 걸러져서 다 지구에 떨어지는 주로 가시광선이 떨어지는데 우주에 나가면 그게 다 노출되거든요. 실제로 그 유럽의 과학자들이요, 이 데이노코커스 레디오드런스라는 이 세균을 우주에 올라가서 그 태양에서 오는 그 우주선에 노출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거의 1년 정도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니까 이 세균이 제가 본 세균 중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가 아닐까. 적어도 이 우주에 나갔을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퀴벌레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주에 나가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바퀴벌레가 워낙 생명력이 강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사실 바퀴벌레는 제일 유명한 게 뭐 머리를 잘라도 뭐 한 달을 산다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거 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야, 머리 자르는데 어떻게 살아? 바퀴벌레는 상관이 없는 게요. 걔는 일단 호흡을 기공으로 하거든요. 배 옆에 있는. 호흡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자, 이게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디 뭐 그 더듬이도 없고. 근데 얘네가 왜 한 달 정도 살 수 있냐면 그 배에 지방도 많이 축적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먹고, 그러니까 먹이를 먹지 못해도 머리가 없어졌으니까 살 수 있어요. 저장된 그 지방과 양분을 가지고. 그걸 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퀴벌레도 우주선에 노출되면 아마 얘도 그렇게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